처음 부부상담센터 대기실에 앉아 있었을 때 나는 이미 내가 문제라고 믿고 있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유리창 너머로 빗방울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걸 멍하게 바라보면서도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만 반복됐다. 내가 조금만 덜 예민했으면, 조금만 덜 울었으면, 조금만 덜 집착했으면. 옆자리에서 남편 준호는 미용실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편하게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다. 다리를 꼬고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가끔 입꼬리를 올리며 무언가에 웃음까지 흘렸다. 나는 그 화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내게 휴대폰 화면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다. 긴장했어? 눈을 떼지 않은 채로 그가 물었다. 조금. 나는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손은 이미 차갑게 젖어 있었지만. 괜찮아. 전문 선생님이시래. 우리가 알아서 해결 못하니까 도움받는 거잖아. 우리가 라는 말치고는 그의 눈빛에는 별다른 위기감이 없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입증하러 온 사람 같았다. 그때 상담실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김준호님, 이지민님 맞으시죠? 차분한 목소리와 함께 나타난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심리상담사의 전형 같은 여자였다. 단정한 셋업 정장 위에 얇은 가디건, 자연스럽게 묶어올린 머리, 화장기도 과하지 않은 얼굴. 한은영 상담센터 원장. 그녀는 먼저 준호에게 시선을 주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미묘한 순서를 나는 분명히 느꼈다. 그리고 곧 나를 향해 돌아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편하게 앉으시면 돼요. 편하게. 그 단어가 귀에 꽂혔지만 내 어깨는 더 굳어졌다. 상담실 안은 너무나 안정과 심리의 교과서 같은 공간이었다. 아이보리 벽, 식물 화분, 따뜻한 조명, 책장 가득 꽂힌 심리 관련 서적들, 세척제 냄새에 섞인 허브향. 누가 봐도 여기선 마음이 치유돼야 한다고 말하는 공간. 긴 소파 한쪽 끝에 준호가 앉았고 나는 그 옆에 살짝 몸을 붙었다. 그런데 그가 아주 조금 티나지 않을 만큼 몸을 옆으로 미끄러뜨렸다. 마치 붙지 말라는 신호처럼. 나는 그냥 못 본 척했다. 은영 원장은 우리 맞은편 1인용 의자에 앉아 손에 들고 있던 노트를 펼쳤다. 먼저 와주셔서 감사해요. 결혼 몇 년 차세요? 7년 차요. 준호가 먼저 대답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아이 계획은요? 아직 없어요. 역시 준호였다. 질문은 우리 둘에게 향하는 것 같았지만 대답은 거의 준호의 몫이었다. 나는 마치 같이 온 보조 설명자 같았다. 좋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펜을 들었다. 그럼 오늘은 전반적인 상황을 듣는 시간을 가질게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게 됐나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런데 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준호가 말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사소한 것도 크게 받아들이고 제가 무슨 말을 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조금만 다른 의견을 말해도 공격받는 느낌이랄까? 감정 기복, 공격, 단어들이 내 가슴에 돌처럼 하나씩 떨어졌다. 저는 그냥 얘기 좀 하자고 하는 건데 얘기가 안 돼요. 그가 말을 이었다. 조금만 힘들다고 하면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은영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지민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다. 그냥 대화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뭘 느끼는지 말하려고 하면 그게 다 예민하다로 정리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점점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참대가 터지고 그런 식이에요. 예민하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요? 그녀가 물었다. 네, 많이요. 그녀는 노트에 뭔가를 적었다. 혹시 남편분이 지적을 할 때 지민님은 어떤 감정이 먼저 올라오세요? 또 내가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드나요? 아니면 왜 나만 탓을 하지? 라는 분노가 먼저 드나요? 그 질문은 마치 이미 네가 문제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질문처럼 느껴졌다. 그냥 겁이 나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또 싸움이 될까봐. 그겁니다. 그녀는 바로 반응했다. 갈등 상황에서 겁이 먼저 올라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릴 때부터 비슷한 패턴을 경험해온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 화를 내거나 실망을 표현하면 내가 빨리 맞춰야 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대의 말보다 상대의 감정부터 읽게 되고요. 나는 멍해졌다. 어릴 때? 우리 집은 그렇게 극적인 집이 아니었다. 부모님은 평범했고 크게 싸우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녀의 설명은 마치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흘러나왔다. 그러다 보면 그녀는 말을 이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요. 나는 지금 화가 났어가 아니라 상대가 화났고 그래서 나는 불안해로 기억되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말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남편분 말씀처럼 작은 상황에도 감정이 크게 반응하는 패턴이 생기거든요. 작은 상황에도 감정이 크게.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이상하게도 날 위로하기보다는 진단하는 느낌이었다. 본인은 그렇게 느끼세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네 라고 하면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 되고 아니요 라고 하면 그녀가 말한 부정하는 환자가 되는 것 같았다. 잘 모르겠어요. 결국 그 말밖에 나올 수 없었다. 괜찮아요. 그녀는 노트에 또 뭔가를 적었다. 지금 당장 알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하나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 상황에 대한 반응인지 아니면 과거 상처에 대한 반응인지 조금씩 구분해보는 연습을 해야 해요. 준호가 그제야 말을 못했다. 선생님, 제가 딱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집에서 조금만 분위기가 달라져도 지민이는 바로 감정이 확 올라가요. 저는 걱정해서 괜찮냐고 물어보는 건데 그게 또 공격으로 느껴지는지 바로 울고 제 잘못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녀는 준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분 입장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랑 사는 느낌이시겠어요. 조심해야 하는 사람. 그 말이 내 귀에 아주 천천히 파고들었다. 마치 라벨처럼. 나는 급하게 말했다. 저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요즘 너무 불안하고 남편이 저랑 대화하기 싫어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무서워요. 불안이 크신 거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자체는 탓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불안이 크면 상대에게 감정 조절을 맡기게 돼요. 당신이 나를 안심시켜줘야 해. 그래야 내가 괜찮아져. 이런 식으로요. 그럼 남편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정말 그럴까? 정말 내가 준호를 버겁게 만드는 사람일까? 은영 원장은 마무리하듯 말했다. 오늘은 전반적인 패턴을 조금 살펴봤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민님의 감정 기복과 불안이 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남편분도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지만요. 우선은 지민님의 정서 안정부터 돕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민님의 정서 안정. 첫 세션의 결론은 아주 선명했다. 문장으로 쓰면 단 한 줄이었다. 문제는 나였다. 상담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나랬다. 선생님 말 맞잖아. 감정이 너무 심하긴 해 너. 나는 힘없이 웃었다. 나 고치면 우리 괜찮아질까? 최소한 지금보다 낫겠지. 그의 대답에는 나도 노력하겠다는 말이 없었다. 오직 네가 바뀌면만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내 얼굴은 생각보다 많이 초라해 보였다. 긴장으로 굳은 어깨, 눈 밑의 그늘, 억지로 올린 입꼬리. 그날 밤 나는 결국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그 상담실의 허구향과 은영 원장의 눈빛이 떠올랐다. 따뜻하지만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던 사람의 눈빛. 그래도 나는 믿었다. 이 과정을 잘 버티고 나면 언젠가는 우리 부부가 예전처럼 웃을 수 있을 거라고. 그게 이 지옥의 입구에 서 있던 내 마지막 순진함이었다. 두 번째 상담은 첫 번째보다 더 정교했다. 두 번째 주 다시 강남 상담센터 대기실에 앉아있는 나를 보며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 공간에 너무 빨리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 벽 한쪽에 붙어있는 우울 불안 척도 검사 안내, 잡지 위에 가지런히 놓인 사인펜, 페리블 위 차잎이 가라앉은 티백, 모든 것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오늘은 내가 먼저 말 좀 하지 마. 나는 기다리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할 말 있으니까. 준호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알았어. 근데 괜히 또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고 차분하게만 얘기해. 선생님이 맨날 그러잖아. 감정 먼저 나오면 대화가 안 된다니까. 이미 그는 전문가의 언어를 자기 말처럼 쓰고 있었다. 상담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다시 그 익숙한 방으로 들어갔다. 일주일은 어떠셨어요? 은영 원장이 물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너무 불안해하는 건 인정해요. 근데 그게 다 제가 잘못해서라고만 생각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냉정하게 대할 때가 많아서 그 부분도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너무 빨랐다. 좋아요. 그 부분도 중요해요. 다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핵심은 지민님의 정서적 반응 패턴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남편분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본인의 반응을 먼저 들여다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거든요. 남편 얘기는 나중에. 그 말은 이 방에서 다뤄질 문제의 우선순위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었다. 준호가 자연스럽게 끼어들었다. 제가 지난주에 선생님이랑 통화했을 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뭘 얘기하든 지민이는 항상 똑같은 패턴이에요.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인가? 바로 그거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져요. 나는 고개를 획 들었다. 선생님이랑 통화했어? 은영 원장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네, 지난주에 잠깐 통화했어요. 제가 부부 상담할 때는 가끔 한 분과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해요.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근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저 몰래 얘기하신 거예요? 몰래라기보다는 그녀는 부드럽게 설명했다. 남편분이 많이 지쳐 계시더라고요. 지민님의 정서 상태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간단히 방향을 제시해드렸어요. 지민님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고요. 도움? 누구에게? 나는 말없이 숨만 들이마셨다. 지민님이 느끼시기엔 배제된 기분이 드실 수 있어요. 그녀가 내 표정을 읽고 말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이게 관계를 위해 필요한 정보 수집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남편분 입장에서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방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는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남편은 지쳐있다. 나는 감정적이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한다. 세 번째 상담부터는 그 방향이 더 노골적이 되었다. 그날 상담실에 들어가자마자 은영 원장은 내 표정을 스캔하듯 바라보더니 말했다. 오늘은 많이 무기력해 보이시네요. 요즘 잠을 잘 못 자서요. 나는 솔직히 말했다. 밤에 누우면 선생님이 하셨던 말들이 계속 생각나요. 제가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남편이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렇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그 문정을 조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다. 다만 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 아직 서툴다. 이렇게요.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어요.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 말만 들으면 맞는 말 같았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이 늘 나를 무너뜨렸다. 다만 그녀는 덧붙였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 그 피해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건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남편분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거고요. 피해. 나는 또다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날도 역시 구체적인 사례를 말해보자고 했고 당연히 입을 여는 사람은 준호였다. 어제도 그랬어요. 준호는 지친 사람처럼 말했다. 그냥 회사에서 힘들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지민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 때문에 눈치 보면서 산다면서. 그게 다였어? 나는 놀라서 물었다. 그 전에 뭐라고 했는지는 왜 말 안 해? 뭐라고 했는데요? 은영 원장이 내게 물었다. 늘 똑같아요.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네 옆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나도 좀 살고 싶다. 그런 말들. 제가 힘들다고 털어놓으면 결국 때려치우든가 너랑 얘기하면 더 피곤하다. 이런 식으로고요. 저는 그게 너무 상처라서 그걸 얘기하면 또 예민하다고 하고 나는 턱끝이 떨려서 말을 멈췄다. 그녀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리했다. 그러니까 남편분이 힘들다는 얘기를 꺼낼 때 지민님은 그걸 날 버리겠다는 위협으로 받아들이시는 거네요. 위협. 버리겠다. 내가 하지도 않은 해석을 내 입에 억지로 넣는 것 같았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같이 버텨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둘이서 같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이였으면 좋겠는데 항상 제가 너 때문에 힘들어가 되니까. 그렇군요. 그녀는 노트를 넘기며 말했다. 근데요, 지민님, 그 말 속에 이미 의존이 들어있어요. 같이 버텨줬으면 좋겠다는 말 뒤에는 사실 혼자 버티기 힘들다는 전제가 깔려있거든요. 그 말은 곧 남편분에게 너는 나의 정서적 지지자라는 역할을 강요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어느 순간엔 숨이 막힐 수밖에 없죠. 강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상담이 끝날 때마다 나는 더 작아지고 더 조심스러워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조차 준호의 옆에 앉아있다는 것이 죄 같았다. 어느 날 밤 네 번째 상담을 앞두고 크게 싸운 날이었다. 준호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한때 우리가 나란히 누웠던 퀸사이즈 침대는 이제 내 쪽 반만 구겨져 있었다. 휴대폰 시계에는 새벽 2시가 찍혀 있었다. 나는 문틈으로 거실을 슬쩍 내다봤다.
TV는 꺼져 있었고 불도 모두 꺼져 있었다. 대신 소파 위에 앉아있는 준호의 얼굴만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휴대폰 불빛 때문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나도 힘들어 죽겠다니까. 응, 알지. 아니,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지쳐서. 나는 숨을 멈췄다. 자정 넘은 시간, 거실 불 꺼진 상태, 속삭이는 남편의 목소리. 본능적으로 나는 그건 내 얘기가 아니다 라는 걸 깨달았다. 선생님 말대로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 지민이도 이제 좀 포기하는 게 보이더라고. 응, 알았어. 내일 가서 또 얘기해요. 잘 자요, 아니, 은영 씨. 그 호칭이 내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상담사를 선생님이 아니라 씨라고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 그것도 새벽 2시, 거실 불 꺼진 가운데. 통화를 끝낸 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황급히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누가 들어도 들릴 것 같았다. 그날 새벽 나는 이상한 확신과 함께 눈을 감았다. 둘 사이에 뭔가 있다. 단순히 선생님과 내담자의 선을 넘은 무언가. 하지만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나는 망상에 빠진 감정과잉 환자가 될 것이 뻔했다. 이미 그들이 만들어둔 서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지켜보기로 했다. 그들 말대로 감정 대신 관찰을 해보기로. 마치 나 스스로 나를 치료하듯이. 5번째 상담 날 나는 이미 상당히 지친 상태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하게 차분했다. 보는 눈이 바뀌면 같은 장면도 다르게 보이는 법이었다. 그날도 똑같이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은영 원장은 그 맞은편에 앉았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지난주 이후로 어떠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준호가 말했다. 조금 나아졌어요. 제가 아예 거리를 두니까 싸움은 줄었어요. 거리를 두셨다고요? 그녀가 되묻자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덧붙였다. 따로 자고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작은 방에서 자고 지민이는 안방 쓰고요. 확실히 편하긴 해요. 출근 준비할 때 눈치도 덜 보이고. 나는 그 말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잠깐 놀란 얼굴을 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라는 문장 때문이었다. 그건 제가 분명히 권유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녀가 다시 노트에 체크 표시를 하며 말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물리적인 거리 확보가 도움이 됩니다. 서로에게 상처 줄 일도 줄어들고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그 표현은 이제 내 이름과 세트처럼 따라다니는 수식어였다. 어떠세요, 지민님? 그녀가 물었다. 남편분이 작은 방에서 주무시는 거에 대해. 솔직히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처음엔 버려진 느낌이었어요. 제가 너무 문제라서 같이 자기도 싫어하는구나 싶어서. 근데 요즘은 그냥 포기한 기분이에요. 같이 자도 말이 안 통하면 뭐 하나 싶기도 하고요. 포기. 그녀는 그 단어를 따라했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현실을 직면하는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현실. 그녀가 말하는 현실은 늘 같았다. 남편은 지쳐있고 나는 불안정하다. 그날 상담 후반부에 그녀는 마치 오래 준비해온 대사를 꺼내듯 말했다. 제가 계속 느끼는 건데요. 그녀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지금 이 관계는 지민님의 정서 상태가 안정되지 않는 이상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패턴을 유지해 오신 것 같아요. 나는 말없이 손가락을 꽉 쥐었다. 그래서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준호 쪽으로 옮겼다. 두 분께 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분리요? 나는 반사적으로 되물었다. 네, 꼭 이혼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물리적, 정서적 분리요. 같은 집에 살더라도 생활 반경을 구분하고 서로의 삶에 개입하는 범위를 줄이는 거죠. 더 나아가 일정 기간 별거를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나는 온몸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수준이었다. 우리를 살리려고 상담받으러 온 건데요. 그렇죠.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근데 모든 관계가 같은 형태로만 살아남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잠시 떨어져 있는 과정에서 서로를 더 건강하게 바라보게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평생 싸우면서 붙어 있는 것보다 짧은 분리가 관계를 살리는 경우도 있어요. 듣기에는 그럴듯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왜 그녀의 말 속에는 언제나 준호의 지쳐있는 모습만 강조되고 내가 얼마나 지쳐있는지는 그려지지 않을까?
현실적인 이야기도 할게요. 그녀가 덧붙였다. 만약 일정 기간 별거를 고려하신다면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집은 남편분 이름으로 되어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할 때 대출과 전세 계약을 모두 준호 이름으로 했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나는 그게 남편이 믿음을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남편분이 이 집에 계속 거주하시는 게 안정적이겠죠. 그녀는 너무 당연한 듯 말했다. 지민님은 친정이나 언니 집에서 잠시 지내시면서 일도 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영문도 모른 채 벼랑 끝으로 떠밀리는 기분이었다. 제가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나는 겨우 물었다.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요. 그녀는 단호했다. 지민님은 지금 일을 잠시 쉬고 계시죠? 경제적인 부분도 남편분이 책임지고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 집은 재산 이런 것들을 너무 계산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분리가 오히려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관계 회복은 완전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지금은 재산을 따질 때가 아니다. 그 말은 들리는 그대로였다. 별거를 하게 되더라도 집은 준호에게 남기고 나는 조용히 빠져나가라는 뜻. 나는 스마트폰처럼 머릿속에서 문장들이 자동으로 정리됐다. 이대로 가면 나는 결국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진단과 함께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든 설계도 위에는 분명히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은 남편, 그리고 한 사람은 상담사. 그날 상담이 끝난 뒤 나올 때 문 앞에서 그녀가 내 팔을 가볍게 잡았다. 지민 씨, 이번엔 님이 아니었다. 이건 다 지민 씨 잘 되라고 하는 말인 거 알죠? 그녀의 손은 온도가 낮았다.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이 나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지금 이 관계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사실 남편분이에요. 그녀가 계속 말했다. 지민 씨가 조금만 양보하고 한번 내려놓고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게 결국 지민 씨 인생에도 훨씬 좋아요. 남편이 제일 힘든 사람. 나는 그 말을 끝까지 참아 들으며 겨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생각해 볼게요 대신 지켜볼게요 라고. 조용히 지켜보겠다는 결심은 생각보다 빨리 증거를 안겨주었다. 며칠 뒤였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온 준호의 재킷에서 영수증 한 장이 툭 떨어졌다. 나는 습관처럼 그걸 주워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려다 문득 눈에 들어온 이름을 보고 손을 멈췄다. 강남 빈 원 호텔, 숙박, 레스토랑, 와인, 결제 금액이 꽤 컸다. 날짜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야근이라 늦는다고 카톡 보내던 그날이었다. 나는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그가 집에 오지 않는 걸 회사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시간 그는 호텔에 있었다. 혼자였을까? 정말 혼자였을까? 나는 그날 저녁 호텔 프런트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볼까 수십 번 고민했다. 결국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 캘린더를 열어 그날의 일정을 다시 보았다. 오후 6시 선생님 전화통화 알람. 준호가 날 피하던 이유는 회사도 아니고 야근도 아니고 오직 두 사람만의 세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쳤다. 하지만 증거 없는 의심은 그들이 만들어둔 서사 속에서 곧장 망상으로 취급될 것이 뻔했다. 그래서 나는 또 한 번 참았다. 그리고 그 참음은 마지막 장면으로 이어졌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목요일이었다. 준호는 평소처럼 말했다. 오늘 상담 있는 날이지? 나 먼저 갈게. 회사 근처에서 바로 갈 거라. 같이 가면 안 돼? 나는 물었다. 너 때문에 늦을까봐 그렇지. 선생님 시간도 있잖아. 늘 그렇듯 그의 말은 아주 합리적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그가 집을 나서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조용히 가방을 들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낼 때 손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핸들을 잡는 순간 이상하게도 머리는 맑아졌다. 나는 카카오맵을 켜지 않았다. 이미 길은 외워져 있었다. 상담센터가 있는 건물 근처 골목에 차를 댄 뒤 나는 불 꺼진 차 안에서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10분, 20분, 30분. 시간이 몇 분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대신 하나는 분명히 기억한다. 오늘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다는 예담. 그리고 나는 그 뒤집힘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원망스러웠다. 뒤집혀야만 비로소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담 시간쯤 되었을 때 나는 우리 집에서 나올 때처럼 평범한 얼굴을 하고 건물 쪽으로 걸어갔다.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며 알아둔 지하 주차장 쪽 연문이 있었다. 그 연문 근처에는 작은 주차 공간이 하나 더 있었다.
흰색 세단이 한 대 서 있었다. 익숙한 번호판이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억지로 누르며 차 뒤편 어두운 곳으로 몸을 숨갔다. 빗소리와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섞여 은근히 모든 걸 가려줬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건물 옆문이 열렸다. 웃음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나왔다. 먼저 나타난 사람은 늘 보던 그 등과 어깨였다. 남편 준호.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너무 익숙하면서도 처음 보는 얼굴 같았다. 앞에서는 늘 단정한 원피스와 자켓을 입고 있던 상담사가 오늘은 트렌치 코트에 데님 바지를 입고 있었다. 머리도 살짝 풀어헤친 느낌이었고 발에는 낮은 굽의 구두가 아닌 조금 더 여성스러운 힐이 신고 있었다. 한은영. 두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대충 둘러보았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다. 준호가 먼저 손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웃으면서 그의 가슴팍에 이마를 살짝 기댔다. 그리고 둘은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러운 입맞춤을 나눴다. 그 장면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내 귀에는 굉음처럼 들렸다. 키스라는 단어로도 부족한 훨씬 더 오래되고 익숙한 동작. 그냥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숨을 맞추며 가볍게 떼었다가 다시 닿는 그런 키스였다. 그 순간 나는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달았다. 하나는 내가 더 이상 의심의 단계에 있지 않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이 모든 상담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짠 각본이라는 것. 내 손이 자동적으로 움직였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앱을 켰다. 손이 떨려 화면이 흐릿하게 흔들렸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초점을 맞췄다.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얼굴을 감싸주고 있었다. 녹화 버튼을 눌렀다. 빨간 점이 화면에 떠올랐다. 그들의 키스, 서로를 감싸 안는 손,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입술, 한 번도 내 앞에서 보여준 적 없는 그의 표정. 은영아, 그가 낮게 부르는 그 이름까지 영상 안에 정확히 담겼다. 나는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끝까지 찍었다. 문 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영상은 37초였다. 37초 동안 내 결혼 생활 7년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심장이 아픈 것도 숨이 막히는 것도 마치 먼 나라 이야기 같았다. 대신 머릿속이 이상하리만큼 또렷해졌다.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시작이구나. 나는 휴대폰 화면을 꺼버리고 뒷자리로 몸을 기댔다. 어두운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곧 허리에 복통이 밀려왔다. 긴장과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온 탓이었다. 나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주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는데 37초면 충분했다. 문제는 그 37초를 세상에 꺼내는 순간 누군가는 모든 걸 잃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남편, 그리고 상담사. 나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한참 동안 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또렷하게 한 문장을 반복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당한다. 그제야 아주 늦게 눈물이 흘렀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드디어 내가 나를 놓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눈물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 전쟁을 앞둔 사람의 총과일에 같았다. 밤을 꼬박 새우고 난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나는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다. 몸은 분명 피곤한데 머릿속은 유리처럼 맑았다. 그동안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먼저 무겁고 오늘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는데 그날만큼은 달랐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분명해서였다. 침대 머리맡 탁자 위에 엎어져 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어젯밤 그 37초짜리 영상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손이 덜덜 떨리는 걸 겨우 진정시키고 뒀던 상태 그대로였다. 검은 화면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자 그 익숙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다시 떴다. 남편의 손이 상담사의 허리를 잡고 상담사의 손이 남편의 얼굴을 감싸며 둘의 입술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붙어 있었다. 은영아. 그가 낮게 부르는 그 호칭까지 영상은 잔인할 만큼 분명하게 담고 있었다. 나는 재생을 멈추고 파일 이름을 바꿨다. 영상 밑줄 1, 밑줄 1, 복사 삭제 금지. 그 옆에 복사본을 하나 더 만들었다. 영상 밑줄 백업. 단순히 감정적으로 분노를 풀기 위한 영상이 아니었다. 이건 증거였다. 그리고 증거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했다. 창밖을 보니 이미 해가 떠 있었다. 거실에서 나는 인기척은 없었다. 준호는 아직도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깨어나기 전에 나는 한 가지를 먼저 해야 했다.
법이라는 말을 떠올린 것만으로도 뭔가 큰일을 저지르는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래도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내 말은 그들 앞에서 너무 쉽게 감정으로 치부됐고 불안정한 사람의 과잉 반응으로 정리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정이 아닌 제3자를 데려오기로 했다. 서초동, 가정법 전문 변호사. 검색창에 그렇게 치고 나오는 이름 중 나는 유독 리뷰가 많고 여성 의뢰자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된 한 로펌을 골랐다. 박소윤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속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을 하고 있었다. 왠지 모르게 그 눈빛이 위로처럼 느껴졌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전화를 걸었다. 네, 비논 로펌입니다. 직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그 상대가 제 부부 상담 치료를 맡은 상담사인 것 같아요. 그 말이 내 입에서 실제로 튀어나오는 순간 현실이 한층 더 선명해졌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직원이 다시 물었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나는 손에 쥔 휴대폰에 꽉 쥐며 대답했다. 네, 영상이랑 호텔 영수증이랑 통화 기록 캡처도 있어요. 그리고 부부 상담에서 저를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몰아가는 것 같은 정황도요. 그 정도면 상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직원은 빠르게 말했다. 오늘 오후에 박소윤 변호사님 일정 확인해보고 가장 빠른 시간으로 드릴게요. 혹시 지금 상황이 급하신가요? 네, 많이요. 그녀는 몇 초간 캘린더를 확인하는 듯 하더니 말했다. 그럼 오늘 오후 3시에 괜찮으실까요? 서초동 사무실로 내방 가능하시고요. 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비로소 숨이 확 나왔다. 그제야 내가 얼마나 숨을 참으며 살았는지 알 것 같았다. 작은 방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나는 조용히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언제나처럼 집안일을 대충 정리하고 평소처럼 출근 준비라도 하는 사람처럼 움직였다. 하지만 그날 내가 향한 곳은 회사가 아니라 서초동이었다. 법원 근처는 늘 복잡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 서류를 잔뜩 들고 뛰어가는 사무장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주변을 두리번대는 사람들. 그 틈 속에서 나는 작은 종이컵에 담긴 자판기 커피를 쥐고 서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그런 오후였지만 내 인생은 지금 완전히 다른 궤도로 꺾이고 있었다. 로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갈한 인테리어와 향이 느껴졌다. 리셉션에 앉아있던 비서가 일어나 나를 맞았다. 이지민님이시죠? 안내해드릴게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소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진보다 실제가 훨씬 강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고 시선은 날카롭지만 그 안에 묘한 따뜻함이 있었다. 앉으세요. 그녀가 말했다. 전화로 말씀하신 내용 간단히만 들었는데 꽤 심각한 사안인 것 같네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타일과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팩트부터요. 그녀가 말했다. 감정 말고 사실만,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죠. 우선 언제부터 남편분과 그 상담사를 만나셨고 어떤 패턴으로 상담이 진행됐는지부터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해본 지 오래된 나에게 너무도 선명한 가이드라인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차근차근 말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강남의 부부 상담센터, 은영 원장과의 첫 만남, 처음부터 내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과정, 준호가 매번 나보다 먼저 입을 여는 구조, 점점 늘어나는 남편과 상담사 사이의 단독 통화들, 그리고 정서적 분리, 별도 침실, 별거 제한, 집은 남편 이름이니까 남편에게 두는 게 좋겠다는 말, 재산은 나중에 따지자는 말. 그 상담사가 계속 그 방향으로 몰아가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말했다. 제가 뭐라고 말해도 결국 내가 감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서 남편이 힘들다로 끝났고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한 번도 비판하지 않았어요. 문제의 중심은 항상 저였고 나중에는 제가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어갔어요. 박소윤 변호사는 빠르게 메모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영상 보여주실 수 있어요? 나는 준비해온 휴대폰을 건네며 영상을 재생했다. 두 사람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키스하는 장면, 그리고 작게 들려오는 목소리. 은영아. 영상을 다 본 그녀는 잠시 말을 잃은 듯 고개를 젓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최악이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느껴졌다. 변호사님,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이거 제가 예민해서 만들어낸 그림이 아닌 거죠? 제가 진짜 잘못 본 게 아니죠? 그녀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아닙니다.
이건 아주 전형적인 권력관계를 이용한 부당행위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혼인 파탄 책임이 있고 상담사는 상담사대로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고요. 둘이 공모해서 의뢰인을 의도적으로 불리한 위치로 몰아가는 건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안 놔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일단 남편의 부정행위는 명백해요. 영상, 호텔 영수증, 통화 기록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부부 상담을 맡은 상담사라면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전문가의 지위를 이용한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커요. 상담사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 임상심리사 윤리규정 다 위반한 겁니다. 나는 그 말들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단어들은 낯설었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다. 내가 과민 반응한 게 아니다. 진짜 잘못하고 있는 쪽은 그들이다. 그 확신이 망가진 내 자존심을 조금씩 다시 붙여주고 있었다. 그럼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저 이혼해야 맞는 걸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결정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남편과 상담사의 행동을 보면 지민 씨를 존중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둘이 함께 지민 씨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그런 사람과 계속 사는 게 과연 지민 씨에게 이롭겠냐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아니오예요. 그래서 그녀는 구체적으로 말했다. 제가 보기엔 전략적으로 가셔야 합니다. 감정으로 싸우면 그들이 지금까지 만들어둔 불안정한 아내라는 서사가 그대로 이용될 거예요. 대신 우리는 사실과 증거로 가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해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며 말했다. 하나, 증거를 더 확보하는 것. 둘, 상대가 자기 발로 무너질 수 있게 지금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것. 유지요? 네, 그녀는 분명하게 말했다. 당분간 상담을 계속 다니세요. 그 말에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거길요? 거길 또 가라고요? 가야 합니다. 그녀는 단호했다. 그 공간에서 지금까지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어떻게 지민 씨를 몰아갔는지 가능한 한 세세하게 기록해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대화 일부를 녹음해두세요. 물론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직접적인 협박이 오가는 부분이나 윤리적 위반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으로요.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내가 물었다. 우리나라에선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녹음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그 녹음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이런 경우라면 충분히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상대가 상담사라면 윤리위원회나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녀는 한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당연히 상담사를 상대로 민형사소송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직업윤리 위반, 부정한 목적을 가진 전문행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하지만 그 전에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우선순위가 되겠죠. 위자료, 재산 분할, 주거 문제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이야기의 스케일이 너무 커져서 잠깐 어지러웠다. 나는 손등을 꼭 쥐었다. 그럼 제가 상담을 계속 다니는 척하면서 더 많은 걸 모아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녀는 또렷하게 말했다. 그 방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들이 짜놓은 서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기록자의 입장으로요. 감정이 아니라 관찰. 그 방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지민 씨를 몰아가는지 전부 적어두세요.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마지막에 한 번만 제대로 판을 뒤집으면 됩니다. 남편과 상담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이에요. 나는 그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마지막 한 번, 제대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반포대교 위에서 차가 잠시 막혔다. 교각 사이로 보이는 한강이 탁하게 흐르고 있었다. 강물은 늘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서 있는 다리는 이제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집에 들어가니 준호는 이미 와 있었다. 작은 방 문은 열린 채로 안에서 노트북 타이핑 소리가 들렸다. 그는 내 발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왔어? 그것이 전부였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예전 같았으면 어디 갔다 왔냐고 묻거나 왜 늦었냐며 신경질을 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오늘의 그는 묻지 않았다. 나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 머릿속 어딘가에 기록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드는 상상을 했다.
그 폴더에 앞으로 그 방에서 오가는 모든 말들을 넣어둘 생각이었다. 내가 눈물을 흘렸는지 가슴이 아팠는지는 그 폴더에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누가 무얼 말했고 그 말이 어떤 목적을 띠고 있었는지였다. 다음 상담 날 나는 일부러 지하 주차장에 조금 일찍 도착했다. 몇 번을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나서야 계단을 올라갈 수 있었다. 오늘의 나는 더 이상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었다. 증거를 모으러 온 사람이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영 원장은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오셨어요. 표정이 좀 좋아 보이시네요. 그녀가 말했다. 표정은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 준호가 내 옆에 앉으며 툭 내뱉었다. 요즘 좀 조용해졌어요. 제가 아예 거리를 두니까 덜 싸우긴 해요. 그렇군요.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거리 두기는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서로에게 더 상처 주기 전에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으니까요. 나는 무릎 위에서 손을 모으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생각해봤어요. 나는 일부러 조용히 말했다. 제가 너무 집착했던 것 같다고. 그 인식은 아주 큰 발전이에요. 그녀가 바로 반응했다. 상담을 통해 나의 문제를 직면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예전엔 그저 내가 틀렸다는 확인처럼 들렸다. 하지만 지금은 목적을 가진 유도처럼 들렸다. 준호가 그 흐름을 탔다. 이제 분리 얘기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서로를 위해서라도 한동안 떨어져 있는 게 좋다고. 네. 그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제가 계속 생각해봤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덜 충격적인 방식은 지민 씨가 잠시 집을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집을 나간다는 말을 마치 잠깐 카페에 다녀온다 정도의 일처럼 말하고 있었다. 남편분은 직장도 이 근처고 집도 본인 명의고 대출 문제도 있고 여러모로 이 집을 지키는 게 맞아요. 반면에 지민 씨는 지금 직장도 잠시 쉬고 있고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잠깐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친정이 어디라고 하셨죠? 부천이요. 나는 자동적으로 대답했다. 네, 부천. 그녀가 노트에 적었다. 부천 쪽에서 지내시면서 혼자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요. 본인의 감정 패턴을 정리할 시간도 필요해요. 지금 상태에서는 두 분이 같이 사는 게 서로에게 독이 되고 있어요. 서로에게 독이라는 말은 예뻤지만 실제 독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다는 걸 그녀는 끝까지 모르거나 알고도 모르는 척했다. 그리고요, 그녀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세세한 재산 문제까지 이 시점에 따지기 시작하면 분리는 곧 전쟁이 됩니다. 남편분도 지민 씨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일단은 평화롭게 떨어져 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셨으면 해요. 지금은 재산을 말할 때가 아니다. 그 문장은 결국 재산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나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그럼 나는 일부러 힘없이 물었다. 저는 그냥 나오는 걸로 하고 집은 그쪽이 계속 쓰는 걸로 그렇게요? 네, 그녀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서로에게 상처를 덜 주는 선택이에요. 그 순간 내 주머니 안에서 작게 진동이 느껴졌다. 녹음 버튼을 눌러놓았던 휴대폰이 여전히 작게 빨간 아이콘을 띄운 채 있었다. 그리고요, 그녀는 잔인할 만큼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지민 씨,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집, 이 환경이 정말 지민 씨에게 건강한 공간인가요? 계속 이 집에 매달려 있는 게 지민 씨 인생에 도움이 되는 선택인가요? 저는 오히려 떠나는 것이 지민 씨에게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내쉬는 척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대사는 순엉이었지만 내 머릿속은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이 방에서 내가 이들에게 줄 마지막 선물,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발판. 타이밍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이 기회에 그녀가 말했다. 간단한 합의서라도 하나 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재산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장 정도로요. 그래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들어요. 남편분은 집과 대출을 책임지고 지민 씨는 자유롭게 본인의 삶을 설계하고 그렇게 말이에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합의서, 재산 요구 포기. 이 구도가 만약 녹음되어 있고 상대가 상담사라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압박이 될 거라는 박소윤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다. 만약 상담사가 남편 편을 들면서 재산 포기를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그건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진짜 크게 제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나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그녀가 망설임 없이 말했다. 이 집 하나에 집착하면서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것보다 과감하게 떠나서 나를 회복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게 훨씬 낫죠. 저는 그게 지민 씨를 위한 길이라고 믿어요. 그녀가 믿는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점점 더 믿지 않게 됐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일부러 입술을 깨물었다가 아주 작게 웃어 보였다. 근데요, 선생님. 네? 선생님이 제 인생을 위해 여기까지 신경 써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녀는 조금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전문가로서 당연한 남편 때문에죠.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남편이랑 많이 친해지셨으니까. 그녀의 표정이 처음으로 흐트러졌다. 그 틈을 타 나는 가당에서 아주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화면을 가볍게 스치자 미리 준비해둔 영상이 떴다. 강남 건물 옆 골목, 흰색 세단 앞, 서로를 안고 키스하는 두 사람, 그리고 그 사이로 흘러나오는 남편의 목소리. 은영아. 상담실 안은 순간 숨조차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준호가 가장 먼저 깨졌다.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네가 미쳤냐?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둘 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차분하게 말했다. 건물 옆문에 CCTV 없는 거 굉장히 운이 좋았지. 그렇지, 오빠?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민 씨, 은영 원장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이건 오해가 있어요. 그날은 우연히 키스하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우연히 허리에 손을 올리고 우연히 서로를 껴안고 우연히 이름을 속삭이신 거예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상담실 밖에서 일어난 일은 상담과는 별개에. 아,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근데 상담실 안에서 하신 말은 어때요? 집은 남편이 가져가는 게 좋겠다. 재산 요구는 하지 말자. 남편이 제일 힘들다. 지민 씨가 양보해야 한다. 그 모든 말들이 남편이랑 키스하신 분의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준호가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났다. 너 진짜 지금 무슨 짓을 하는 줄은 알아? 여기까지 와서 쇼를 해? 쇼? 나는 작게 웃었다. 쇼는 당신들이 했지. 무대는 상담실이었고 관객은 나였고 대본은 둘이 함께 썼다. 나는 조금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내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서 과장해서 보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싶지? 근데 웃긴 건 지금 이 영상 찍을 때도 나 한 번도 안 울었거든? 안 떨렸고 오히려 당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느라 머리가 너무 맑았어. 나는 휴대폰 화면을 끄며 덧붙였다. 그리고 이 영상 여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뜻이야? 준호가 이를 악물고 물었다. 그냥 문자 하나면 서초동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도 똑같은 영상이 가.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변호사님한테는 이미 보내놨고 클라우드에도 올려놨고 만약 내 폰이 혹시라도 고장나거나 잃어버리거나 이상하게 사라지거나 누가 실수로 삭제해도 어차피 남아있어. 나는 시선을 은영에게 옮겼다. 선생님, 아니 한은영 씨.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제야 그 이름이 이 방에서 처음으로 가짜 존칭 없이 불렸다. 한국상담심리학회랑 임상심리사윤리위원회에 민원 넣을 거예요. 보건복지부에도 필요하면요. 내담자 남편이랑 관계 맺고 그걸 숨긴 채 부부상담 진행하면서 한쪽에게 불리한 합의를 유도한 거 얼마나 큰 문제인지 선생님이 제일 잘 알겠죠? 지민 씨, 진정하고. 그녀가 송을 내밀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감정적으로 휘둘린 건 여기 계신 두 분이죠. 나는 잘라 말했다. 나는 지금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변호사 상담도 이미 다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도 다 듣고 왔고요. 준호가 소리쳤다. 변호사? 네가 변호사를 왜 찾아가? 남편이 부부상담사를 정부인 만들려고 할 때 아내가 변호사를 찾는 건 아주 정상적인 행동이니까.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서초동 변호사님은 그러더라. 내가 너무 늦게 왔다고. 침묵이 또 한 건 내려앉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마지막 말들을 정리했다. 오늘 상담 기록 남겨두지 마세요. 아무리 열심히 미화해서 적어도 어차피 법정에선 제가 갖고 있는 녹음이 더 의미 있을 거예요. 아, 물론 삭제하셔도 돼요. 그건 선생님 마음이고. 내 말이 끝날 무렵 준호는 이미 거의 분노와 공포가 섞인 얼굴로 날 노려보고 있었다. 지민아, 그가 낮게 말했다. 지금 여기서 그만두면 우리 다 끝이야. 알지? 네가 이렇게까지 나가면 나도 선생님도. 그럼 그렇게 끝나야겠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차피 내 마음속에선 이미 끝났거든. 당신이 내 편이 아니라고 느꼈던 그 순간부터 나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향했다. 문 손잡이를 잡기 전에 한번 뒤돌아보았다. 참, 나는 덧붙였다. 지금 이 대화도 녹음되고 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안심하세요. 나는 작게 웃었다. 협박하신 건 아니라서 그렇게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조각으로 쓰일 뿐이죠. 그리고 나는 문을 열고 그 방을 나왔다. 이번에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빛이 강하게 들어왔다. 그 아래에 서서 나는 두 눈을 꽉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나를 짓누르던 공기, 나를 틀렸다고 말하던 목소리들, 나를 병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던 언어들, 모두 그 방 안에 남겨둔 채였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처음 상담받으러 오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얼굴에 깊게 패인 그늘 대신 입술이 약간 올라가 있었다. 웃고 있진 않았지만 적어도 도망치고 있지도 않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의 것과 달랐다. 더 이상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할 것 같은 긴장감이 아니라 곧 변할 것이라는 예감을 품은 조용함이었다. 1시간쯤 지나자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지민아! 준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나는 천천히 거실로 나갔다. 그는 이미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칠게 들어와 있었다. 얼굴은 붉고 눈동자는 흔들려 있었다. 너 미쳤냐? 그는 시작부터 소리쳤다. 거기서 그게 할 짓이야? 사람을 완전히... 조용히 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아랫집 신고 들어간다. 그 말에 그는 잠시 멈칫했다. 너 지금 상황 파악은 하고 있어?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너 그렇게까지 나가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가만 안 있겠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 나는 물었다. 폭력? 협박? 그럼 더 좋고. 너.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이제 서로 연기 안 해도 되잖아, 준호야.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걘 더더욱 알고, 셋이 다 알게 됐으니까. 그동안 수고했다. 각본 외우느라. 뭔 각본? 지민 씨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 나는 손가락으로 공중에 따옴표를 그렸다. 남편이 제일 힘들다. 지민 씨가 양보해야 한다. 지금은 재산을 따질 때가 아니다. 그 대사들 반복하느라 힘들었지? 근데 말투까지 너무 똑같더라. 누가 가르쳐준 건지 티가 나.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너는 끝까지 네 잘못은 인정 안 하는구나. 내 잘못?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래, 인정할게. 내 잘못도 있지. 당신이랑 상담사를 너무 늦게 의심한 거, 내 직감을 무시한 거,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착각한 거, 그건 내 잘못이야.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근데 내 잘못은 거기까지고 나머지는 당신 잘못이야. 부부 상담사랑 바람 피운 거, 내 정신을 문제 삼아서 내가 비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만든 거, 상담이란 이름으로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몬 거, 그건 100% 당신 잘못이야. 상담사가 먼저. 그는 반사적으로 변명하려 했다. 둘이 섞여 있는 관계에서 누가 먼저랄 게 뭐가 중요하냐. 나는 잘라 말했다. 중요한 건 둘이 함께 날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거고 나는 그걸 막는다는 거야. 나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집어 그에게 던졌다. 이게 뭔지 알아? 그는 반사적으로 봉투를 봤더니 안을 꺼내 펼쳐봤다. 표지에 적힌 글자가 또렷했다. 이혼 조정 신청서 사본. 그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 이게 뭐야? 내가 감정적으로만 반응한다고 생각했지?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근데 나도 생각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더라고. 근데 내 잘못은 거기까지고 나머지는 당신 잘못이야. 부부 상담사랑 바람 피운 거, 내 정신을 문제 삼아서 내가 비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만든 거, 상담이란 이름으로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몬 거, 그건 100% 당신 잘못이야. 상담사가 먼저. 그는 반사적으로 변명하려 했다. 둘이 섞여 있는 관계에서 누가 먼저랄 게 뭐가 중요하냐. 나는 잘라 말했다. 중요한 건 둘이 함께 날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거고 나는 그걸 막는다는 거야. 나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집어 그에게 던졌다. 이게 뭔지 알아? 그는 반사적으로 봉투를 봤더니 안을 꺼내 펼쳐봤다. 표지에 적힌 글자가 또렷했다. 이혼 조정 신청서 사본. 그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 이게 뭐야? 내가 감정적으로만 반응한다고 생각했지?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근데 나도 생각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더라고. 서초동에서 할 거 다 하고 왔어. 당신이랑 서류 싸움 하느니 변호사랑 같이 준비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너 진짜 이걸로 끝낼 거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우리 진짜 끝내갔다고? 우리? 나는 작게 웃었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 당신이 거실에서 상담사랑 새벽 2시에 통화하던 그날, 혼자 안방에서 그 소리 듣고 있던 나는 그때 이미 당신 포기했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민아, 한 번만 생각을. 한 번은 이미 생각했고 나는 그를 바라봤다. 지금은 정리하는 단계야. 잠시 동안 그의 숨소리만 집안에 가득했다. 그 여자? 그는 결국 그 이름을 쓰지 못한 채 말했다. 선생님한테까지 그러는 건 진짜 선 넘는 거야. 그 사람 직업도 있고. 그래서 더 문제야. 나는 반박했다. 그 직업을 이용해서 날 조종했으니까. 내가 누구 편을 들 것 같아? 나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 편? 아니면 그걸 깨닫고 나서야 겨우 변호사 찾아간 내 편?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집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적어도 조용히 나가지는 않을 거야. 법원에서 정하라면 법원에서 정하게 하지. 그게 최소한 나한테 할 수 있는 예의라고 생각하니까. 그날 밤 준호는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안방 침대에 앉아 방금 전 대화를 다시 떠올렸다. 예전 같았으면 그의 표정을 계속 분석했을 것이다. 나를 아직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눈빛이 있었는지, 후회하는 기색이 있었는지. 하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분석하지 않았다. 그냥 끝났다는 사실만 받아들였다. 그게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존중이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다. 이혼 조정 기일, 상담사에 대한 민원 접수,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위원회 출석 통지서, 이런 단어들이 내 일상 속으로 하나둘씩 들어왔다. 처음에는 모든 게 두려웠다. 내가 이런 큰일을 벌이고 있는 게 맞는지, 혹시 중간에라도 내가 무너져서 다시 내가 잘못했나 봐 하고 돌아가는 건 아닌지 수십 번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강남 골목에서 촬영한 그 37초짜리 영상이 내 정신을 붙잡아줬다. 그리고 상담실에서 들은 말들. 재산은 지금 생각하지 말자. 남편이 제일 힘들다. 지민 씨가 양보해야 한다는 말들. 그 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대신 내 결심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한 번은 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통화할 일이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물었다. 내담자로서 상담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낀 점이 있었나요? 나는 잠시 숨을 들이켰다가 아주 또렷하게 대답했다. 처음엔 제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남편 편이었어요. 치료자가 아니라 공모자였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나는 내 말에 스스로 놀랐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내 말은 늘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과장해서 받아들이는 걸까? 그런데 이제는 추측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전화기 너머 상담자는 조용히 말했다. 용기 내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 그 단어를 나는 그때 처음 제대로 이해했다. 용기는 누군가와 싸우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나 자신 편을 들어주는 데서 오는 거라는 걸. 이혼 조정 과정은 생각만큼 드라마틱하진 않았다. 서류와 숫자, 날짜와 사건들의 나열, 법적 언어와 수치의 세계. 모든 게 차갑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 감정의 흔적이 있었다. 남편의 부정행위는 명백합니다. 박소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상담사와의 관계, 그 상담사와 함께 진행가던 부부 상담에서의 편향된 발언, 내담자에게 불리한 합의 유도 정황까지 법원도 충분히 무게를 둘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정 앞 복도에 서 있는데 문득 예전 은영 원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지금 이 집 정말 지민 씨에게 건강한 공간인가요? 그때는 그 말이 날 집에서 쫓아내기 위한 장치처럼 들렸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문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진심이기도 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게 건강한 곳이 아니었다. 다만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나였어야 할 뿐.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집 문제 역시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보자고. 결국 재산 분할 협의는 길어졌다. 준호는 처음엔 한 푼도 주기 싫다는 태도였지만 영상과 녹음,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한 진술서들이 그의 협상력을 계속 갉아먹었다. 어느 날 박소윤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다.
남편 쪽 변호사가 톤을 바꿨네요. 처음엔 아내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했다는 걸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제출한 자료들 보더니 그 주장은 스스로 접었어요. 오히려 서로 상처를 많이 입혀서 관계가 파탄났다는 쪽으로 정리하자고 하네요.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처음엔 제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몰더니 이제 와선 갑자기 서로래요. 네, 그녀가 웃었다. 증거라는 건 항상 말보다 강합니다. 남편분과 상담사가 했던 말들은 결국 본인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 나는 집에 대한 지분 일부와 위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게 됐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끔찍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건 돈이 아니라 그들이 내 삶에 끼친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었다. 나는 도장 찍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걸로 빚은 끝이다. 이혼이 법적으로 정리된 뒤 나는 그 집을 떠났다. 짐 정리를 하러 마지막으로 집에 들렀을 때 거실은 이미 많이 비워져 있었다. 내가 채워넣었던 물건들, 액자들, 작은 장식품들은 대부분 박스 속에 들어가 있었다. 안방문을 열어보니 한때 우리가 함께 쓰던 침대가 눈에 들어왔다. 이불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만 살았던 사람의 온기 같은 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벽 쪽에 기대어 놓여 있던 작은 전신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쳤다. 부부 상담받던 여자가 아니라 혼재가 된 여자의 얼굴. 신기하게도 그 얼굴은 예전보다 덜 초라해 보였다. 짐을 다 옮기고 마지막으로 현관 앞에 섰을 때 준호가 나왔다. 예전보다 훨씬 말라 보였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다. 그래도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렇게까지 갈 줄은 너도 몰랐지? 난 당신이 상담사랑 키스할 줄은 몰랐고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서로 놀랐네. 아직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는 비꼬듯 말했다. 너도 문제 많았잖아. 항상 울고 의심하고. 그래, 나는 인정했다. 나도 문제 있었어. 나 자신을 믿지 못했고 내 감정을 늘 의심했고 그래서 남이 날 정의하는 대로 끌려다녔고 그게 내 문제였어.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근데 그게 당신이랑 상담사가 한 짓을 정당화해주진 않아. 내가 불안정했을 수 있어도 그래서 당신이 부부 상담사랑 자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진 않거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도 고맙긴 해. 그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뭐가? 정신 차리게 해준 거.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이랑 그 여자 아니었으면 아마 나는 평생 누군가에게 내가 문제죠? 라고 물어보면서 살았을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은 안 할 것 같거든.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 집을 떠났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이번엔 돌아보지 않았다. 새로 옮긴 원룸은 작고 조용했다. 창문 밖으로는 한강 대신 고층 빌딩과 골목길이 보였다. 밤이 되면 바로 앞 분식집에서 어묵 국물 끓이는 냄새가 올라왔다. 예전 같으면 이런 좁은 공간이 답답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이상하게도 이 방이 숨통이 트였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누구의 감정도 대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공간, 나 혼자만의 공간. 그게 이렇게 편안할 줄 예전에는 몰랐다. 당연히 상처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었다. 밤에 혼자 누우면 때때로 그 상담실에서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다. 지민 씨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요. 남편이 많이 지쳐 있어요. 조금만 양보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예요. 그 말들을 그대로 떠올리다가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에 대답하는 나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저 감정적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고 남편만 지친 거 아니에요. 저도 지쳤어요. 왜 항상 제가 양보해야만 하는 건데요? 그 상상 속 대답들을 나는 한 줄씩 적기 시작했다. 노트 한 권을 사서 맨 앞장에 이렇게 썼다. 내가 나에게 해주지 못했던 말들. 그 노트는 점점 채워졌다. 한 장, 한 장. 어느 날 그 노트와 함께 새로 찾은 상담센터에 갔다. 이번에는 강남의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동네 여성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심리상담 프로그램이었다. 상담사는 약간 허술해 보이는 안경을 낀 내 또래의 여자였다. 이혼하셨다고 적으셨네요. 그녀가 말했다. 사유는 남편의 부정행위 및 부부 상담사의 윤리 위반. 나는 작게 웃었다. 좀 길죠? 근데 정확하네요. 그녀가 웃었다. 상담사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그런 짓을 한 거면 더 화가 났겠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제가 예민해서, 제가 과장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이제라도 내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확인까지는 아니고요.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냥 내 감정을 내가 먼저 믿어보고 싶어서요. 누가 너 잘못 느끼는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난 이렇게 느꼈어 라고 말해보고 싶어서.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새로운 상담사는 나를 병명으로 부르지 않았다. 나를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정리하지도 않았다. 그냥 내가 한 말들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때로는 그럴 수 있다고, 때로는 너무 힘들었겠다고 말해줄 뿐이었다. 어쩌면 치료란 그런 것인지도 몰랐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일. 나는 그곳에서 아주 천천히 나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남의 감정을 먼저 읽는 법이 아니라 내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는 법을. 가끔은 강남 쪽 뉴스를 검색해본다. 한은영 상담사 이름이 검색창에 떠오른 적은 아직 없다. 윤리인 위반 징계 결과는 어디까지나 비공개일 테니까. 하지만 박소윤 변호사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다. 상담사 쪽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녀가 웃었다. 가능하면 합의로 마무리해달라. 공식 징계까지 가면 자기 커리어가 끝난다고. 그래서요? 내가 물었다. 그냥 이렇게 말해줬죠.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담자 인생은 이미 한번 크게 흔들어 놓으셨으면서 본인 커리어만 지키고 싶으세요. 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웃었다. 형식적인 사과문과 함께 상담사는 내게 약간의 합의금을 제안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든 아니든.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나처럼 무너뜨릴 수 없게 된 것. 그것이면 충분했다. 어느 봄날 나는 혼자 한강을 걸었다. 이제는 강남이 아니라 집 근처 작은 산책로에 연결된 한강공원이었다. 벚꽃이 거의 다 져서 꽃잎이 바닥에 얇게 깔려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커플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도 있었다. 예전에 나는 이런 풍경을 보면 늘 비교부터 했을 것이다.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못 살까? 왜 우리 부부는 저렇게 못 됐을까? 하지만 지금의 나는 좀 달랐다. 이제는 그냥 풍경은 풍경으로 보였다. 나는 그저 벚꽃 사이를 걸으며 숨을 쉬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날이 올 줄 예전에는 몰랐다. 벤치에 앉아 물병을 마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준다면 어떤 결말로 끝내야 할까? 몰래 녹음된 상담실 대화들, 강남 골목의 37초짜리 영상, 법원 독도에서의 긴장된 기다림, 작은 원룸의 새하얀 벽지. 이 모든 장면들 끝에 나는 어떤 문장을 남기고 싶을까? 남편과 상담사는 벌을 받았다, 일까? 나는 위자료를 많이 받았다, 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문장으로는 내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조금 다르게 정리해보기로 했다. 결국 나는 나를 믿게 되었다. 남편도 상담사도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과 상처와 분노와 사랑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게 이 모든 지옥을 통과하면서 내가 얻은 단 한 가지 확실한 선물이었다.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상담센터 오후 3시. 새로운 상담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몸을 털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내 상처들을 하나씩 쓸어주는 상상을 했다. 괜찮아. 이제는 내가 너 편이야. 예전에 나는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을 밖에서 찾았다. 이제의 나는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을 안에서 찾는다. 그리고 그게 진짜 회복이라고 불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